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남상미입니다.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자, 오늘은 22대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 가운데 두 분과의 대담을 준비했습니다. 앞으로의 의정활동 계획과 각오, 더불어 정책과 공약에 대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청주 서원 청거구 더불어민주당 이광희 당선인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당선 축하드리고요. 자,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선 18만 우리 서원 구민들께 감사하다는 말씀 먼저 드립니다. 그리고 저와 함께 그 한 달 반 이상 고생해 주신 우리 당원들과 우리 가족들께도 감사를 드리고요. 한순간 한순간이 저에게는 기적 같은 그런 선거였습니다. 그 많은 호응을 해주시고 또 함께 해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감사하다는 말씀, 오로지 감사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네, 뭔가 마음이 더 뭉클해지시는 것 같군요. 네, 네네. 알겠습니다. 자, 이번 선거 결과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누가 뭐라고 해도 이번 선거는 정권 심판 선거였다고 이렇게 평가를 좀 할 수가 있고요. 우리 지역에도 그런 어마어마한 정권 심판 분위기가 있었고, 또 민주당 당내에서는 현 정권을 만들어냈거나 혹은 현 정권과 제대로 맞서지 못했었던 분들에 대해서 또 그 사람을 바꿔보자는 어떤 경선혁명이 일어났었던 그 분위기가 좀 있었고요. 그리고 민주당 당원들의 경선혁명 분위기가 청주시 4군데 지역구를 모두 정치 신인들로 좀 만드는 그런 동력으로 활용이 됐고, 한편으로는 그런 그 분위기를 우리 청주 시민들께서도 그대로 받아 안으셔서 그 응답을 해주신 그런 선거였다고 생각했습니다. 청주 서원을 가장 잘 아는 사람, 이광희가 답이다라는 문구가 지금도 좀 인상적입니다. 네네. 많은 유권자들이 이광희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일단 이제 선택한 이유 다르고, 그 서원구에서 선택을 해주신 이광희다가 약간 두 개가 좀 답변을 두 개로 나눠서 해야 될 것 네. 같은데요. 우선 서원구를 잘 안다고 하는 것은, 제가 충북대를 다닐 때 개신동에서 자취를 해서 살았고요. 결혼을 해서는 사직동에서 신혼생활을 했고, 아이를 낳은 거는 수곡동에서 낳고 기르고요. 그리고 학교를 보냈던 거는 분평동에서 하고, 또 잠시 장사를 했었을 때는 사창동에서 있었고, 그리고 지금은 산남동에서 사니까 그 40여 년 동안 서원구를 벗어나 본 적이 없어요. 네. 시민운동도 모두 거기서 했고, 지역활동도 거기서 했고, 두꺼비 살리기 운동도 거기서 해서, 그리고 도의원도 심지어는 8년 동안 주민활동의 결과로, 지역활동의 결과로 또 8년간 한 것도 서원구고, 그러니까 서원구에 대해서 누구보다도 잘 아는 상황이 좀 됐습니다. 그래서 서원구 문제는 제가 거의 서원구 박사다, 이렇게 좀 할 수가 있겠고요. 그리고 이제 제가 어떤 국회의원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겠는가에 대해서는 새로운 변화를 시민들께서 요구하셨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느 날 서울에서 고등학교 졸업하고 서울에서만 평생 살다가 내려와서 지역을 위해서 봉사하겠다고 하는 이런 것에 대한 믿음이 좀 적어지신 것 같고,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 풀뿌리에서 성장한 사람을 그 지역에서 선택을 함으로써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모범을 좀 보여야 되겠다고 시민들께서 생각하셨던 거 아닐까? 네, 그래서 이제 우리 도당위원회 해단식을 어저께 했는데요. 그때 어느 그 지방의원께서 형님 때문에 꿈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부터는 지방의원들의 도전을 받으실 것 같다고 우리 당선자들께도 말씀을 좀 드렸고요. 그리고 시민운동 하던 후배들 어저께 많이 봤는데 너무너무 기뻐하면서 시민운동에서 가졌었던 초심을 잃지 말아달라는 다짐도 많이 받았습니다. 선거 운동 기간 힘들었던 점이나 인상 깊었던 점이 있다면요? 경선 때 승리하고 나서 어떻게 하면은 이제 제가 민주당 내에서도 약간 아웃사이더였지 않습니까? 주로 이제 바른말 잘하고 뭐 그랬었던 정치 아웃사이더가 드디어 이제 경선에 당선이 됐는데, 그러면
그 전에 있었던 분들과 어떻게 잘 화합을 할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한 과제였었는데 전국에서 모범이 될 만큼 저희는 원팀을 잘 이루었고 그 저와 경선을 했었던 현역 의원님께서도 상임 선대위원장님으로 참여를 해주시면서 그 아주 똘똘 뭉친 그 하나가 됐었던 거 이런 게 좀 기억에 남고요. 힘들었었던 점 중에 하나는 여론조사를 했는데 3% 지는 걸로 나와가지고 세 표가 부족하다는 말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하고 다녔었던 게 좀 기억이 남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과거 8년 동안 도의원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아무래도 그러한 경험이 이번 국회의원 활동에도 좀 보탬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떻습니까? 지금 여야를 막론하고 지방의원 출신의 국회의원들이 굉장히 일을 잘하는 그런 사례는 뭐 이렇게 둘러봐도 굉장히 많습니다. 그 김태호 그 전 경남 지사님, 그다음에 민주당에서는 우리 우원식 전 대표님을 비롯해서 그 지금 김성한 의원님 이런 분들이 전부 지방의원 출신들이고요. 굉장히 일을 잘합니다. 그러니까 입법 활동을 이미 해본 경험이 있어서 그 잘하기도 하고 지역 문제를 굉장히 잘하기도 하고 그래서 두 개의 토끼를 잡으려면 지방의원 출신들을 좀 국회의원으로 선출하는 것이 좋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청주에서는 지방의원에서 된 경우가 제가 첫 번째 사례여서 많은 분들이 그런 기대감을 좀 가지고 계신 것 같아요. 이런 표현들도 쓰시더라고요. 내가 키운 정치인 이렇게 우리 지역에서. 네, 그 말을 제가 많이 들었습니다. 네네. 아, 이광이 내가 키웠어. 쭉 성장을 해온 과정을 다 보신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의 일거수일투족이나 어떤 분들은 어떤 순간에 저를 봤고 어떤 분들은 도의원일 순간에 어떤 분들은 학생운동을 했던 순간에 또 어떤 분들은 또 다른 의미에서의 마을 활동에서 보고 그러시다 보니까 저 키우신 분이 이렇게 많은 줄 몰랐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지역 현안에 누구보다 밀접하게 계셨습니다. 따라서 이번 지역 현안을 누구보다 잘 알고 계실 텐데요. 가장 시급한 현안은 뭐라고 보십니까? 재개발되는 곳이 많습니다. 그래서 재개발을 어떻게 잘 이렇게 성공적으로 안착할 수 있게 하는가가 있겠고요. 두 번째는 미평교도소 이전 문제가 그 이전에 당선되셨던 분들도 계속 그걸 추진을 해왔었기 때문에 그 과정 중에 있어서 그러면 이전하고 나면 그 자리는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에 대한 그 주민들의 의견을 좀 모색을 해야 되고요. 세 번째는 이제 그 분평 2지구, 그 다음에 장암, 장성 1, 2, 3, 4지구가 새롭게 개발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그곳은 사실은 이전 시장님들이나 이전 정치인들도 미래 세대를 위해서 좀 공간을 남겨두고 그냥 아파트만 막 짓지 말고 다른 방식의 개발들을 좀 해보자고 남겨뒀었던 공간이에요. 근데 지금 좀 우려되는 부분들이 좀 있기는 해서 그러면 이렇게 그러니까 과거의 선배들께서 남겨뒀었던 공간을 어떻게 미래 세대들을 위해서 잘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계획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서 이런 문제들을 좀 잘 해볼 생각입니다. 그리고 예. 마지막으로 우리 서원구가 대학이 5개거든요. 근데 인구 연령 평균 연령이 38세에서 지금 44.5세로 확 높아졌어요. 청주에서 가장 높습니다. 예. 고령화돼 버린 거죠. 그 이유는 대학교에 있는 분들이 제대로 정주하지 못하고 있고 또 거기서 스타트업을 새롭게 개척해 나가는 일을 못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이런 문제가 지금 서원구가 안고 있는 문제들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또 하나 자꾸 생각이 나는데 서원구만 유일하게 갈 곳, 볼 곳, 놀고 즐길 곳이 없어요. 그래서 그것도 좀 한 군데 생각하고 있던 게 좀 있습니다. 네. 22대 국회에 입성을 하시잖아요.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은 있으십니까? 제 공약으로 국회의원 국민소환제를 얘기했는데 우리 이제 민주주의는 잘못된 선택도 할 수 있는 게 민주주의 아니겠습니까? 예. 그래서 그 보완제로 만든 게 대통령도 잘못된다 그러면 대통령을 탄핵을 할 수 있는 제도와 시스템이 되어 있고 단체장, 이제 도지사도 시장도 혹은 도의원도 시의원도 소환을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유독 국회의원만 없습니다. 예. 그 이전 지금 이제 21대 국회에서도 그
안이 안 올라간 건 아니에요. 근데 고양이 목에 방울 달 사람이 없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시민운동 출신이었고 특권은 어느 곳에 특권도 내려놔야 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들어가면 가장 먼저 이걸 좀 입법화할 생각인데요. 고양이 목에 방울을 걸어보겠습니다. 그러려면은 많은 분들의 의견을 좀 네. 모아서 추진을 해야 될 텐데 사실 네. 어려운 일 아닙니까? 저희 민주당의 그러니까 175석을 당선시켜 주셨는데 초선이 한 60명 정도고 재선이 한 40여 명 되는 것 같고 3선이 한 30여 명 되는 것 같은데 지금 제3선 의원들께서 이 입법을 해놓은 상황이었어요. 21대 때. 네. 그분들 더하기 60명이면 가능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그렇게 좀 보고 계시는군요.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국회의원 국민 소환에 관한 법률 네, 저희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당선인의 또 다른 입법 공약 가운데 산업 폐기물 처리 공공성 확대를 위한 법률 제정도 눈에 띄더라고요. 이게 어떤 내용인지 또 왜 필요한지 알려주시죠. 우리 이제 옛 청원 지역에 시골 지역 가보면 갑자기 공장을 짓는다고 땅을 사놓고 그 다음날 가보면 쓰레기 산이 막 형성이 되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것은 어떤 그 산업 폐기물 처리에 대한 법률이 없어서가 아니라 그게 너무 약화돼 있어서 그런 거 아닐까? 그걸 역이용하는 거 아닐까? 이렇게 생각을 좀 하고 있고요. 그래서 우리 지역은 사실은 쓰레기 소각장 문제뿐만 아니라 그 어떤 미세먼지를 만드는 소각장도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는 곳이 아닙니까? 그래서 적어도 이 문제가 지역 문제이기도 하고 또 수도권 인근에 있는 그 어떤 산업 폐기물들을 그러니까 생산해내는 기업들이 지역으로 자꾸 내려와서 역활용을 하는 게 있어서 일단 이 문제를 빨리 해결을 좀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좀 하게 된 겁니다. 자, 그리고 지역 공약 가운데 첨단 교육 특구 조성도 있던데요. 뭐 아까 앞서 좀 짚어주셨지만 청주 교도소 이전 문제와 관련해서 좀 더 자세하게 말씀해 주실까요? 지금 이제 그 충북에서는 서원구에 대학이 5개가 있다고 말씀드렸죠. 예. 그리고 이제 청주는 교육도시라는 외부에 나가면 전부 교육도시라고 하는데 정작 청주에 사는 사람들은 교육도시라고 생각한 적이 한 번도 없는 산업도시가 돼버린 거죠. 그래서 저는 여전히 제가 처음 내려왔을 때 40여 년 전에 이 청주 교육도시 청주를 잊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치하면서도 늘상 교육도시 청주를 부활시켜 보겠다는 꿈을 가지고 정치를 하게 됐는데요. 그래서 서원구에 있는 5개의 대학과 교육청 또 청주교육청까지 2군데나 있고요. 그래서 이거를 잘 활용해서 어떤 교육도시를 만들고 그 안에 교육 산업을 육성하는 어떤 특구 지정을 좀 받아야 되겠다. 그곳의 대상지로 그 현재 미평교도소가 이전을 하면 그곳을 좀 그렇게 활용할 수 있지 않겠는가 하는 생각을 좀 해서요. 그곳에 그 이전의 계획들 보니까 또 아파트를 막 짓겠다고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서 그건 지금까지 교도소 때문에 피해를 봤었던 주변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것을 공공부지로서의 역할을 좀 했으면 좋겠는데 거기다 또 아파트를 지면 계속 어쨌든 손해를 보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생각을 좀 해서 추진을 좀 해보겠습니다. 혹시 주민들과의 이야기 소통들은 좀 많이 해본 상태인가요? 예, 이제 제가 4년 전에도 출마를 할 때 이 공약을 했었는데요. 그러면 교도소를 이전하면 어떻게 할 것인가 그 부지를 그러면 이제 거기다가 뭐 이것도 하자 저것도 하자 얘기가 많았는데 젊은이들이 돌아오는 어떤 그 서원구만의 특화된 어떤 지역으로 좀 썼으면 활용 가능했으면 좋겠다는 그런 말씀들이 많아서 저도 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의대 정원 증원 문제가 갈수록 좀 갈등이 심화되고 있는데요. 국회 차원에서 어떠한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보십니까? 저는 이렇게 이번 현 정부처럼 대화하지 않고 이렇게 밀어붙이는 게 가능한 일인가? 더군다나 어떤 의료인인지에 대한 구상도 없어요. 그냥 의료인만 막 양산해서 될 문제도 아니거든요. 지금 문제가 시급한 거는 지역 의료 시스템이 붕괴될 위기에 처해 있고 주요 중증 그 의사나 이런 분들이 좀 필요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그냥 막 2,000명 늘려가지고 될 문제도 아니고 더군다나 지금처럼 의사협회나 이쪽 의료계에서 굉장히 위험한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일단 대화를
물꼬를 터야 된다고 전 생각을 합니다. 그게 명수가 뭐 줄이면은 들어오고 말고 이런 문제가 아니라 명수까지 포함해서 그 지금까지 의료를 책임져 왔었던 분들의 자존심과 자긍심을 세워드리고 지금까지 해왔었던 일 공적에 대한 평가도 해드리면서 한편으로는 이후에 그 정부가 추진하는 일들을 원활하게 하기 위한 방안들을 공동 모색하는 그런 장들을 지금부터 만들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번 당선자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지금 시급을 요하는 일이어서 좀 중앙당에도 이런 문제 제기를 좀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네. 네. 그럼 당선인께서는 의대 정원이 증원이 된다면 의료 사각지대가 조금 해소가 될 것이라고 보시나요? 지금처럼 하면은 안 되는 거죠. 2,000명만 무조건 늘려가지고 의료인 수 늘어나면 돈 되는 것만 다 할 거 아닙니까? 여기에 허들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역에서 20년 동안 복무한 이유라든가 네. 혹은 뭐 그 의료 사각지대가 필요한 부분들에 대해서 뭐 우선 배정을 한다든가 이런 게 먼저 선행이 되어야 이게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도의원하면서도 공공의료 지원단 설립을 몇 년에 걸쳐서 어쨌든 해내서 그와 관련된 토론도 한 적이 예. 있는데요. 창에 나와서. 맞아요. 예, 그래서 그 공공의료를 강화하는 쪽으로 좀 상의를 좀 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합니다. 자, 이제 국회에 입성하시면 상임위원회를 거치시게 될 텐데 네. 1순위, 2순위 말씀해 주시죠. 도전할 때만 해도 저는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생각을 했고 왜 그러냐면 그 도의원 할 때도 6년간 교육위원을 했고 그리고 지역에 대학이 5개가 있으니 당연히 교육위원회를 하고 아까 말씀드린 교육특구 만들려면 교육위원회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을 했는데 그런 일들 그러니까 지역에 지금 있는 산재에 있는 어떤 재개발 문제라든가 분평 이지구 문제라든가 교도소 이전 후에 공공택지 개발하는 문제잖아요. 그럼 이거는 국토교통위원회 소관 업무예요. 그리고 한편으로는 또 풀뿌리 그 어떤 지방 정치인의 성장과 지역의 발전을 위해서는 행안위가 필요해요. 그래서 처음 생각이 많이 지금 바뀌고 있어서 뭐 제가 정한다고 해서 맘대로 되는 건 아니지만 지금 주민들하고 더 많은 얘기를 해서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거, 내가 하고 싶은 거 말고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되는 상임위원회를 좀 여쭤봐서 해야 되겠다. 이렇게 그래서 사실 못 정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초선 의원으로서의 각오 그리고 도민들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그 국회의원이 되고서 가장 많이 듣는 얘기가 어떤 국회의원이 되고 싶냐고 말씀을 많이 하시는데 저는 서생의 문제의식과 상인의 현실 감각을 갖춘 정치인이 되고 싶습니다. 그런 분을 굳이 따지라고 그러면 김대중 대통령이 그런 분이 아니셨나 이렇게 생각을 해서 그분을 닮으려고 노력을 하는데 한편으로는 제가 해왔었던 과정을 보면 노무현이나 이재명을 닮았다고 말씀을 많이 하셔서 그분들을 닮으려고 노력은 하겠으나 국회의원으로서의 일은 어쨌든 김대중 대통령처럼 많이 공부하고 많이 듣고 많이 준비된 이런 일들을 좀 잘하는 국회의원이 되고 싶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끝으로 우리 그 서원구에서 저를 선택해 주신 유권자들께 정말 저 사람 잘 뽑았어. 4년 후에도 내가 저 사람을 선택을 하게 될 거야. 이렇게 확신을 갖게 되는 국회의원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요. 지금까지 본 적 없는 그런 시민들과 함께하는 국회의원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청주 서원 선거구 이광희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청주 청원 선거구 더불어민주당 송재봉 당선인과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당선을 축하드리고요. 네, 고맙습니다.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한 30년 가까이 시민사회 영역에서 일을 하다가 이번에 국회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습니다. 저를 일할 수 있게 선택해 주신 우리 청원구 유권자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20년 만에
청원의 새로운 변화를 선택해 주셨는데 제가 그 유권자들의 기대와 열망을 잘 받아서 청원이 더 크고 혁신하고 성장하는, 그리고 우리 정치가 변해서 정말 생활 중심, 민생 중심의 정치가 될 수 있도록 국회에서 열심히 일하겠다, 이런 각오의 말씀드립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 네, 다시 한번 축하드립니다. 네. 자, 개표 중반까지 상대 후보가 좀 앞서가면서 정말 네. 손에 땀을 쥐게 하는 개표전이 아니었나 싶은데요. 네. 선거 결과 어떻게 보십니까? 예, 뭐 그 출구조사 때만 해도 꽤 격차가 나는 것으로 발표가 돼서 좀 안심하면서 개표를 그 방송을 보고 있었는데, 진행되면서 약 40% 개표될 때까지 제가 지는 것으로 나와서 막 걱정들이 좀 많았습니다. 뭐 아무래도 당사자니까 그 지고 있으면 불안할 수밖에 없었고요. 그런데 다행히도 이 오창이라든가 율량 사천동 지역 그 개표가 시작되면서 이게 역전이 돼서 그 후에는 그래도 좀 여유를 가지고 이렇게 지켜봤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청주의 4개 선거구 중에는 제가 가장 그래도 그 득표율이 높았더라고요. 그래서 초기에는 좀 긴장하면서 했지만 그래도 청원의 유권자들이 뭔가 좀 그 안정감 있으면서도 지역을 위해서 좀 확실하게 성과를 내서 일할 사람을 좀 선택해 주신 게 아닐까, 이래서 감사한 마음으로 또 지켜봤었습니다. 네, 이렇게 많은 유권자들이 네. 당선인을 선택한 이유는 어디에 있다고 보세요? 제가 했던 아마 그 삶의 이력도 연관이 됐다고 보고요. 또 하나는 이번 선거는 뭐 누가 뭐라 해도 윤석열 정권 2년에 대한 평가의 선거였고요. 그런데 적어도 민생 문제 해결에 좀 무능했다, 이거에 대한 심판의 성격이었다고 봅니다. 뭐 선거 과정에서 논란이 됐던 대파가 정치적 상징물이 되는 그런 어떤 사안이 대통령이 정말 실물 경제와 서민의 삶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다, 이런 것이 아마 크게 작용한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그 윤석열 정부를 좀 잘 견제할 사람을 찾은 것이 아닐까. 그런 면에서 제가 그 권력 감시를 하는 그 참여연대에서 오랫동안 일을 했던 경력이 그래도 윤석열 정부 잘못 가는 길에 대해서는 잘 견제구를 날리겠구나, 이런 좀 기대가 있었던 것 같고요. 또 제가 그 삶의 현장이라든가 일반 서민의 삶에 대해서 늘 관심을 가지고 지역 현안을 또 그 관여해 왔기 때문에 그래도 저 사람은 국회 가서 그냥 지역을 나몰라라 하지 않고 지역민의 목소리를 그래도 잘 받아서 일을 하지 않겠는가, 이런 기대도 좀 작용했을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자, 혹시 선거운동 기간 중에 힘들었던 점이나 아니면 네. 인상적이었던 것들이 있을까요? 힘들었던 점은 아무래도 그 청원구는 좀 그 유권자가 그래도 민주당에 좀 우호적인 분들이 많은 지역으로 뭐 각종 데이터를 봐도 그렇고 역대 선거 결과를 봐도 그랬기 때문에 당내 경선이 훨씬 좀 힘들었습니다. 오히려. 예, 그 예선이 본선이다라는 이야기가 나올 정도로 또 5명이 치열하게 경쟁을 했고 또 5선의 현역 의원도 계셨기 때문에 경선 과정이 굉장히 어려웠는데, 더더욱이나 좀 그 혼란을 줬던 건 그 영입인재 15호로 영입됐던 신용환 예. 후보가 또 그 와서 또 이게 국민 경선을 하게 돼서 전에 당원이 없이 그냥 100% 여론조사만으로 경선을 하다 보니까 그 불확실성이 상당히 커져서 심적인 좀 불안이 컸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선거운동은 유권자를 일상적으로 많이 만나서 좀 대화하고 설득하고 해야 되는데 그 유권자가 가장 많은 곳이 저녁 시간대에 식당 가거든요. 예. 그래서 저녁에 식당 가러 돌면서 인사를 많이 하게 되는데 정말 경기가 어렵구나. 이 장사가 잘 되는 일부 식당을 제외하고는 저녁에 손님이 없는 곳이 너무 많았습니다. 그래서 그 식당 앞에서 정말 이게 들어가서 인사를 해야 될지 말아야 될지 그 주인에게는 정말 미안하고 가서 또 그래도 한 분이라도 만나야 되는 또 이런 과제도 있고, 그래서 이 경제가 정말 어렵고 이 서민 경제, 특히 자영업자들의 고통을 좀 개선할 수 있는, 그래서 그 선거 당시에도 우리 민주당이 그 긴급 그 경제 회복 지원금
그 1인당 25만 원에서 100만 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구나 이런 예. 생각이 들었고요. 또 지역 화폐라든가 이런 걸 좀 더 규모를 키워서 정말 그 서민 경제 활력을 돌게 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해야 될 과제가 아니겠는가 이런 또 고민을 하게 되는 과정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오랜 기간 지역에서 시민 활동가로 활동을 하셨기 때문에 네. 그 누구보다도 우리 충북 지역의 사정을 잘 알고 계실 거라고 봅니다. 네. 자, 가장 시급한 현안은 어떤 거라고 보세요? 뭐 우리 충북 전체를 얘기하기는 조금 이제 어려울 것 같고 우선 저 지역구 예. 얘기를 좀 드리면 그 우리 지역은 그 도농 복합 지역, 청주가 대체 비슷하긴 합니다만은 특히 이제 청원구의 격구는 소각장과 매립장이 상당히 좀 집중돼 있습니다. 그리고 또 전투기에 의한 소음 피해가 굉장히 넓은 지역에 걸쳐서 미치고 있는데 이 F-35 20기를 추가로 도입한다고 하니까 주민들 입장에서는 소음 피해가 더 커지는 것 아니냐. 그리고 그렇게 될 경우에 청주공항 활성화에 더 어려움이 생기는 건 아닌가. 그런 이제 우려와 걱정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네네. 그래서 이 환경 문제와 관련해서는 소각장 문제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들어오는 것을 어떻게 좀 막아야 되는 과제가 있는 것 같고요. 이미 들어와 있는 소각장은 주민 중심의 관리와 통제 시스템, 또 그 이익을 지역 주민에서 어떻게 재환원할 것인가 이런 좀 숙제가 굉장히 크고 또 매립장 문제도 매립장에 대해서 이제 끝난 지역도 있거든요. 오창에는 그걸 또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 해서 이걸 좀 주민들에게 꼭 필요한 그런 시설을 활용하게 하고 또 무리하게 매립장에 들어오는 것은 또 막아야 되는 그런 이제 과제. 그래서 이게 대기 질의 문제 이런 정말 일생의 삶과 생존권, 생명권에 대한 문제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 외에 또 산업단지의 공급과 관련돼서도 청주가 굉장히 산업단지가 많긴 한데 오창 같은 경우는 특히 R&D와 관련된 그 산업이 꼭 들어와야 되거든요. 그래야 미래에 이제 경쟁력이 생기고 또 지식산업 중심으로 해서 그 좋은 일자리가 이제 생길 수 있기 때문에 그런 시설 인프라를 또 조기에 잘 확충하는 문제 이런 것들이 좀 그 숙제다 이렇게 보고 있고 뭐 그 외에도 또 도심 지역 같은 경우는 지금 저층 주거 지역의 경우에 내수 우암동 내수도 그렇고 이 내덕 우암동 이런 지역은 그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한 그 주차장 문제라든가 이런 일상적인 삶의 질을 높이는 숙제들이 또 있거든요. 네. 그래서 국회의원이 중앙에 중요한 큰 어떤 국가적 아젠다를 다루는 것도 중요하지만 시민의 이런 좀 구체적인 삶의 문제도 좀 관심을 갖고 그와 관련된 입법이라든가 예산과 정책을 마련하는 것 이런 것이 굉장히 중요하겠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역구 주민들의 삶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네. 현안들을 말씀해 주셨고요. 네. 더불어 청주국제공항 활성화 잠시 네. 언급을 해주셨습니다만 네. 이게 선거 때마다 등장을 하는데 해결책은 쉬워 보이지 않거든요. 맞습니다. 네. 당선인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어려운 숙제니까 지금 뭐 한 30여 년 같은 이 주장이 반복되고 있는데 그래서 좀 방향을 정해서 힘을 집중해야 된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지금 충북도와 그 또 민간정 협의체가 구성이 돼서 공항 활성화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니까 여기랑 좀 긴밀히 앞으로 협의해서 그 대안을 모색해 가야 되고 이건 또 저 혼자만의 힘으로는 안 되고 지역의 국회의원들이 공동으로 또 노력을 해야 될 과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제가 볼 때는 그 활주로를 신설하는 문제를 이제 도에서 제기하고 있는데 이게 신설하는 것이 정말 더 빠르게 해결책인지 기존 활주로를 연장하는 것이 좋을지. 근데 활주로가 어쨌든 대형 여객가 뜰 수 있는 정도로 활주로를 연장해야 되는 건 1차적인 과제거든요. 예. 이것이 되어야 화물 중심의 공항으로도 또 갈 수가 있고 그 공항의 민간 항공이 좀 더 그 영향력이 커질 수 있고 지금은 군 전투기 중심의 공항이거든요. 그래서 이 민항에 대한 좀 영향력을 키울 수 있는 쪽으로 방향이 가야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공항만 활성화돼서는 안 되잖아요. 그렇죠. 공항 주변에 경제권을 어떻게 구축할 것이냐가 중요해서 지금 에어로폴리스 1, 2, 3지구가 추진되고 있는데 2, 3지구가 빨리 좀 조성되고 특히 2지구에 저는 글로벌 물류센터를 좀 유치를 해서 청주공항이 여객 항공도 중요하지만 화물 중심의 또 공항으로 커나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것 이것이 좀 굉장히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22대 국회에 이제 입성을 하실 텐데 가장 먼저 발의하고 싶은 법안이 있으실까요? 뭐 우선은 제가 선거 과정에서 중요하게 이야기했고 또 다른 후보들하고도 좀 차별화됐던 그 법안이 지역 공공은행 설립을 가능하게 하는 법을 좀 만들고 싶다. 그래서 이제 지역의 금융이 살아야 저는 경제도 살고 서민의 삶도 나아질 수 있고 또 지방 소멸 위기에도 대응할 수 있는 힘이 생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그래서 지금은 이제 상업은행만 있잖아요. 그래서 공공은행의 성격을 갖는 지역의 은행을 좀 만들자. 그래서 이건 지자체가 출자하고 또 투자할 수 있는 방식의 은행을 설립을 하자라는 것이고 아마 해외에서도 꽤 여러 나라에 이런 성공 사례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걸 좀 모델로 해서 법을 만들자는 거고 그러면 여기에서는 그 지역의 그 지자체의 자금을 우선적으로는 관리하고 운영하면서 수익을 창출할 수 있도록 좀 만들 수 있고 그 외에도 뭐 일반적인 그 저소득층에 대한 또는 그 소상공인에 대한 그 저리의 어떤 여수신을 통해서도 일정의 수익을 창출하는데 그 수익의 100%를 지자체가 공공적으로 그 재투자할 수 있게 하면 이 자금의 역유치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광주은행 하나에서 사례를 보니까 1년에 한 2,500억 정도 수익이 나는데 그중에 70%가 그 지주회사로 다 빠져나가서 지역의 자금이 결과적으로는 지방은행조차도 지역에 남지 않는 수익금이 그런 구조라서 이런 것을 좀 전환함으로 해서 소상공인이라든가 금융소외계층들이 저리로 그 대출을 받아서 자신의 경제적 활동을 할 수 있게 하고 또 그 혁신적 기업이라든가 사회적 경제 조직 이런 것을 좀 성장시키는 데도 기여할 수 있어서 지역의 선순환 경제를 만드는 데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이걸 좀 추진을 해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제가 시민단체 있으면서 또 청와대에 있으면서도 고민했던 것 중에 하나가 중앙부처가 부처별로 보조금 방식으로 또 공모 방식으로 지자체 예산을 지원하니까 지자체는 사안별로 공모에 응해서 그 사업을 받아서 지역에서 일을 하니까 좀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서 지역 투자가 잘 안 되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상향식으로 바꿔야 된다. 그래서 지역 혁신 활성화 지원법을 만들어서 지자체와 지역 주민들이 주도적으로 지역 활성화 계획을 세우고 이건 지자체 전체가 될 수도 있고 읍면동 단위가 될 수도 있고 그 종합 계획을 세우면 그 계획의 타당성을 보고 중앙부처가 다부처가 협력해서 종합적으로 이 지역을 지원해서 지역의 자생력과 경쟁력을 키워서 장기적인 발전을 할 수 있게 만드는 이것이 저는 지역 혁신의 핵심이라고 보거든요. 네. 그렇게 정부 정책의 지원 방식과 지역의 스스로의 어떤 계획력과 자립 역량을 키우는 방식으로 전환하는 이런 법을 꼭 좀 만들고 싶다. 그렇게 해서 좀 지역의 지방소멸 위기에도 대응하면서 지역이 스스로 성장할 수 있는 역량을 키우는 그런 방식의 접근을 좀 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입법 공약으로서 저희가 좀 살펴봤는데 단독 다세대 지역 주거 환경 개선에 대한 내용이 있었습니다. 네. 어떤 내용인가요? 예, 이 단속 다세대 주택의 우리 지역은 우암내덕동이라든가 또 내수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대부분 저층 주거 지역인데 노후 주택이 많은. 그래서 이 지역은 어떻게 좀 변화를 시켜야 되는데 전면 철교 재개발해서 아파트만 짓는 방식은 좀 적절하지 않고 그런 가능성이 낮은 지역도 많거든요. 그럼 이런 지역에 사는 주민들의 주거의 질을 어떻게 높일 거냐. 그래서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이 있지만 그것은 재개발, 재건축을 위한 포인트가 맞춰져 있고 이런 지역에 대한 지원에 대한 고민은 좀 낮아요.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조금 더 보조금도 좀 지원하고 스스로 그 지역을 재생하려고 하면 그 빌라라든가 개별주택에 대해서도 보조금 지원도 하고 세제 혜택도 주고 또 용적률도 좀 높여줘서 개발을 용이하게 하면서 이 지역의 주차장이라든가 공원이라든가 또는 각종 그 생활 인프라 그 도서관이라든가 이런 시설들이 들어와서 그 지역 주민들의 삶의 질도 어느 정도 높일 수 있는 방식으로 좀 법안을 만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고요. 그리고 제가 전에 이제 시장 나왔을 때도 고민했던 건데 이 지역의 서비스도 낮아요. 그러다 보니까 아파트만 해도 주민들이 비용을 일부 내서 운영합니다만 관리사무소가 있잖아요. 관리사무소에서 필요한 지원을 많이 하는데 이런 주거 지역은
지원 시스템이 읍면동 사무소에는 없잖아요. 네네. 그래서 마을 관리소 같은 것을 좀 만들어서 여기가 좀 종합적으로 지역 주민들에게 그 주거 환경 개선을 포함해서 커뮤니티라든가 여러 가지 활동이 가능한 서비스를 지원하는 시스템도 좀 필요하다. 이런 사업을 또 지원하는 것이 그 지역의 그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도움이 되기 때문에 그런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고민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서민을 위한 지역 공공은행에 대해서 조금 더 이야기를 나눠보죠. 첫 걸음은 어떻게 잘 뗄 수 있을지 그 과정에 대해 어떤 계획을 갖고 계신가요? 예, 이것이 뭐 쉬운 법은 아닙니다. 사실 제가 볼 때 1차적으로는 지금 금융권에서도 좀 반발할 가능성이 있고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은행법을 좀 개정해야 되는 문제가 있어요. 그러니까 현재 은행법은 지자체가 15% 이상을 출자할 수 없게 돼 있는데 그래가지고 공공성을 띌 수 없기 때문에 50% 이상을 출자할 수 있게 해야 되거든요. 최소한 그렇게 이제 해야 되는 과제가 있고 또 이 재정법을 지방재정법을 바꿔서 지자체의 그런 그 재원 특히 그 금고 운영이라든가 이런 것도 여기서 할 수 있도록 그걸 열어야 되니까 이 두 가지 법을 같이 좀 연계해서 바꿔야 되는 건데 지방 소멸 위기의 시대에 그래도 지역의 자생력을 키우려면 꼭 필요하다. 이에 대한 좀 설득을 하려고 하고 현 21대 국회에서도 법안이 발의돼 있거든요. 그때도 꽤 여러 의원들이 이제 동의를 해서 법안을 발의했는데 이번에는 아마 좀 더 늘어날 것 같아요. 이런 고민을 하는 분들이. 그래서 그런 의원들과 전국적으로 이건 좀 협력을 해서 꼭 좀 법안을 통과시켜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인구 감소의 시대 또 지방 소멸의 시대이기 때문에 많은 걱정들이 있습니다. 언급해 주셨던 지역 공공은행도 이와 그 대안이 될 것 같은데 또 다른 뭐 해결책이 있을까요? 정말 이제 어려운 숙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결국은 이것이 저출생 대책과 같이 갈 수밖에 없는데 지금의 이제 저출생 대책이 좀 미흡하다. 돈은 많이 쓰는데 효과는 떨어지는 건 아니냐. 그래서 이것은 일단 결혼을 유도하고 또 출생을 유도하고 또 아이를 낳으면 보육과 교육까지 주거 이런 걸 종합적으로 국가가 어쨌든 책임을 지면서 지원하는 이 시스템이 필요한데 그런 면에서는 좀 더 획기적인 이제 정책이 필요하다. 그래서 민주당의 이제 공약이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같이 공약을 했었는데 그래서 결혼과 동시에 1억을 지원을 하는 거죠. 그래서 첫째 아이를 출산하면 무이자로 전환을 하고 둘째, 셋째까지 나오면 1억을 완전히 지원하는 방식으로 해서 이게 좀 유인하고 유도하는 그리고 결혼과 동시에 사실은 자금이 많이 필요하잖아요. 뭐 집도 구해야 되고 뭐 그러면 그럴 때 부담 없이 그래도 사용할 수 있는 재원을 오히려 국가가 마련해 주는 방식으로 접근할 필요가 있겠다. 그리고 주거와 관련돼서도 좀 신혼부부를 위해서는 좀 더 적극적인 그런 주거 정책 그리고 보육교육 정책을 연계하는 패키지가 필요하다 이렇게 보고 있고 특히 저는 농촌 지역에 있어서는 그 농민 기본소득을 좀 강화할 필요가 있다. 그래서 농촌에 가서 정주하면서 그 지역을 새롭게 바꿔가고 또 농업을 직접 하는 분들은 최소한의 좀 기본소득을 거기서부터 좀 단계적으로 좀 마련함으로 해서 적어도 지방에 사는 것이 그래도 뭔가 개인에게도 이익이 되면서 본인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좀 획기적인 접근 이런 노력을 함께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리고 유엔에서 기후 위기를 막을 수 있는 시간이 2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할 만큼 지금 굉장히 좀 어려운 상황입니다. 국회 차원에서도 어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십니까? 그러니까 정말 이건 중요한 문제고 우리 생존에 대한 문제인데 이 윤석열 정부 들어와서 이 재생에너지 비중을 오히려 낮추는 쪽으로 가면서 원전 중심으로 회귀하려고 하는 이런 시도들이 있고 마치 재생에너지 사업이 무슨 엄청난 비리에 복마전인 것처럼 수사를 하고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내에 태양광 관련된 기업들이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가서는 세계에서 아마 이런 나라가 없거든요. 거꾸로 지금 회귀하고 있는 모양이라 이걸 꼭 바꿔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지금 1.5도를 한계점으로 보잖아요. 산업화 이후에 1.5도를 티핑 포인트로 보더라고요. 여기를 넘어서면 통제 불능 상태로 가기 때문에 이걸 지켜야 된다. 그런데 그런 것이 2년밖에 안 남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라도 이거는 아주
시급하게 대응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려면 당연히 탄소 배출을 줄여야 되잖아요. 네. 그럼 화석연료를 안 쓰는 방식으로 접근해야 되는데 그럼 당장의 화력 발전이라든가 뭐 석유의 사용, 그다음에 가스 이런 것을 줄이는 정책을 굉장히 시급하게 펴야 되고 그와 함께 재생에너지 비중을 획기적으로 높여서 우리 이제 민주당의 그 공약도 보면은 이것을 그 지금 2030년까지가 40%까지 늘려야 된다 뭐 이런 그 정책을 내고 있는데 근데 지금 이제 그러려고 하면 여러 가지 이제 제약 요건을 좀 풀어야 되는 것도 있습니다. 지금 우리 지역만 해도 태양광 발전을 늘리려고 하면 지금 주거 지역과의 이격거리 200m인가 이렇게 돼 있어서 더 개발할 데가 없는 거예요. 태양광 발전할 때가. 그래서 이것도 지역사회와 협의해서 좀 조정할 필요도 있고 또 수상이라든가 여러 가지 풍력이라든가 이런 발전을 대폭 확대하는 그런 노력이 굉장히 시급하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이 지금 이번 총선 공약으로 낸 것은 그래서 재생에너지 확대, 탄소 중립 산업법을 만드는 것, 그다음에 기후 에너지부를 신설해야 된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예, 예. 중앙 정부가 강력하게 드라이브를 걸지 않으면 안 된다 이런 것이고 그리고 정의로운 전환 특구를 지정하자. 이건 뭐냐면 에너지 전환으로 인해서 불가피하게 일자리를 잃고 산업이 무너지는 지역이 있을 거 아니에요. 예를 들면 석탄 화력 발전소가 있는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은 그럼 전환을 해야 되는데 전환 이외에 이런 특별하게 또 지원을 해서 이분들의 직업 전환부터 새로운 산업을 그쪽에 좀 넣어줘야 되니까 이런 것도 중요하고 국회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후에너지 특위를 구성하고 여기에서는 예산권과 집행권까지를 일정하게 주는 특별기구를 좀 만들어서 제대로 좀 대응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만들자 이렇게 하고 있는데 저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이런 문제는 정말 초당적으로 또 민주당이 주도적으로 역할을 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국회에서 어떤 상임위를 희망하시는지 여쭐 텐데요. 1순위, 2순위 다 말씀해 주시죠. 고민이 좀 많습니다. 예. 이게 아직도 뭐 최종 확정된 건 아니고 그건 아마 우리 그 당의 원내대표 선출이 아마 5월 중에 있을 것 같아서 그때쯤 이후에 아마 본격적으로 그 각자의 이제 희망 부서 가지고 협의를 시작할 텐데 제가 보니까 공항 문제가 우리 지역은 여전히 굉장히 중요한 핫한 이슈고 또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될 과제가 여전히 많고 또 공항에 연계된 그 철도 교통망과 도로망 이런 인프라를 또 구축하는 문제도 중요해서 그 국토교통부로 저는 생각은 하는데 뭐 여기에 너무 많이 몰리더라고요. 뭐 우리 지역에도 보니까 뭐 8명 중에 5명인가 그쪽으로 1순위를 이야기한다고 해서 뭐 잘 또 지역 내에서 조정도 필요한 것 같아요. 너무 한 곳으로 또 집중되는 것도 한계가 있으니까. 그렇고 두 번째는 저는 행안위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렸던 여러 제가 했던 법안들이 다 행안위가 앞으로 그 소관으로 해서 진행될 법이기 때문에 그와 관련된 법, 또 지역 재생, 지방 소멸 대응 이런 모든 것들이 행안부가 할 일이 좀 많거든요. 그래서 그와 관련된 좀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관심이 워낙 제가 또 많잖아요. 여러 곳에. 그래서 뭐 복지 쪽도 좀 중요한 그 과제이고 또 말씀했던 환경 문제도 중요하고 그런 곳에서 제가 좀 잘 일할 수 있는 영역을 좀 찾아가려고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끝으로 각오와 더불어 도민 여러분께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예, 제가 그 선거에 임하면서 그 정치인이 가져야 될 또 중요한 자세 이런 것을 이야기하면서 그 진실한 어떤 그 심정 또 절실한 태도 이런 어떤 그 뭔가 진정성을 가지고 정치를 해야 되겠다 이런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여전히 저는 그 문제가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특히 그 이번 선거의 결과 그 민주당 내도 좀 혁신을 하라는 목소리가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당 내에 있는 당원들의 목소리가 반영되고 또 국민의 목소리가 잘 수렴되는 그런 어떤 정당 혁신 또 지역위원회 운영의 혁신 이런 것도 함께 저는 해나가야 그 민심과 당심이 분리되지 않고 또 민심의 목소리를 반영한 정책 이런 것들을 좀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소통과 공감의 정치를 꼭 실천하겠다 이런
좀 약속을 드리고 그런 일을 앞장서서 제가 하는 그래서 생활 정치와 민생 정치의 그런 모범적인 사례를 우리 청원구에서 꼭 창출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청주 청원 선거구 송재봉 당선인과 이야기 나눴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막중한 역할을 맡았기 때문에 어깨가 무척이나 무거우시리라 생각됩니다. 4년간의 의정 활동에 응원과 격려를 보내드리며 어디에 살든 골고루 잘 살 수 있는 균형 잡힌 대한민국을 만들어주시길 당부드립니다. 22대 충북 국회의원 당선인에게 듣는다. 여기서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